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 하늘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도시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이 마을은 겨울이 되면 고요함 속에 묻혀버리곤 했다. 해가 지면 골목마다 어둠이 내려앉고 바람은 얼어붙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한밤중을 알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하늘리에 첫눈이 내리던 밤, 박규식 씨는 혼자 한옥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나무 장작으로 데운 온돌방에는 은은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의 눈은 오래된 사진틀을 향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 지훈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진뿐이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지훈은 10년 전 큰 싸움 후 가출한 뒤 소식이 끊겼다. 눈이 오네. 규식 씨는 중얼이며 손에 쥔 찻잔을 입술에 가져갔다. 따뜻한 유자차의 향이 퍼졌지만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창밖으로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을 무렵 갑작스러운 소리에 그는 움찔했다. 쿵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이 마을에선 그런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 규식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장작 옆에 세워둔 나무 지팡이를 손에 쥐고 대문 쪽으로 향했다. 누구어? 그는 문 너머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 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만이 돌아왔다. 쿵쿵쿵. 이번에는 더 급한 듯한 두드림이었다. 규식 씨는 살짝 문을 열었다. 눈앞에 젖은 외투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길을 잃었어요. 오늘 하루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규식 씨는 순간 망설였다. 요즘 세상이 험하다고 들었다. 낯선 사람, 특히 젊은 여자가 밤중에 혼자 마을에 나타난다는 건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컸다. 들어와요. 추우니까. 규식 씨는 문을 열어 그녀를 들였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돌방에 들어온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옷은 다 젖어 있었고 손끝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규식 씨는 장롱에서 낡은 담요와 따뜻한 수면복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로 갈아입어요. 그러다 감기 걸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했다. 옷을 갈아입고 돌아온 그녀는 온돌 바닥에 앉아 손을 녹이고 있었다. 규식 씨는 부엌에서 죽을 끓여 그녀 앞에 내왔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죽을 한 숟가락 조심스레 떠먹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죽을 다 먹은 그녀는 바닥에 놓인 담요를 꼭 끌어안고 그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박규식이에요. 이 마을 끝집에 혼자 살고 있죠. 저는 강은하입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한순간에 집도 잃고 갈 곳도 없어졌다고 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지만 자신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 내려가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마을에 도착하게 된 건 그저 발길 가는 대로 걷다가 우연히 들어선 곳이라고 했다. 규식 씨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이불을 더 건넸다. 오늘은 여기서 자요. 내일은 날씨 좀 풀리면 마을버스 타고 나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밤 규식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낯선 여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녀의 얼굴에서 어렴풋이 지훈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처럼 상처받은 눈빛,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침묵.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천장을 바라봤다.
나무 지붕 위로 눈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한편 은하는 벽 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안에 넣어둔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더듬었다. 내일 아침 그 상자와 함께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떨림이 일고 있었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한옥 지붕 위로 내려앉았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얇게 쌓여 있었고 담벼락 아래에는 고양이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박규식 씨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다. 손에 익은 대나무 빗자루질은 조용한 새벽 공기와 어우러져 리듬처럼 이어졌다. 그는 안방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강은하가 자고 있을 방이었다. 밤새 조용했던 걸 보니 잘 자고 있는 듯했다. 규식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낯선 이를 집에 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어쩐지 어젯밤의 결정은 후회되지 않았다. 그가 마루에 앉아 아침 찻잔을 들고 있을 무렵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은하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머리는 대충 묶였고 표정은 다소 수척했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따뜻하게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눈치를 보더니 작게 말했다. 혹시 오늘 아침 일찍 떠나도 될까요? 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세요. 버스는 오전 8시 반쯤 마을 어귀에서 출발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하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그리 많지 않은 짐이었다. 낡은 배낭 하나와 작은 손가방. 그녀는 마루에 나와 인사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강은하는 떠났다. 규식 씨는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가 거실로 돌아온 순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작은 상자와 편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집어들었다. 나무로 된 작은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은색 목걸이가 하나 들어있었다. 낯익은 디자인. 그것은 분명 그가 지훈의 10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손이 떨렸다. 그는 목걸이를 조심스레 손에 올려놓고 편지를 펼쳤다. 박규식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하라고 합니다. 어젯밤 갑작스레 찾아와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목걸이는 선생님의 아드님인 박지훈 씨가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는 아직 직접 선생님을 뵐 용기가 없습니다. 대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에게 돌려줘. 내가 직접 못 가겠어. 하지만 이건 꼭 전해드려야 해. 그는 여전히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 편지와 목걸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순간 규식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실 안이 조용했다. 은하가 어젯밤 떠난 자리에 희미하게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리고 손에 들린 은목걸이. 10여 년 전 직접 시장에서 골라 산 물건이었다. 지훈이 목에 걸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목걸이를 천천히 감싸쥐고 마루에 주저앉았다. 지훈아, 넌 아직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랜 시간 쌓였던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나눈 말. 서로가 상처를 주며 등을 돌렸던 순간.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나서도 문밖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던 아들의 뒷모습. 그는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시간은 흐르고 규식 씨는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다.
마을 어귀에 있는 슈퍼에 들러 찻잎을 사고 돌아오는 길, 오랜 이웃 이순자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어제 저녁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밤중에 당신네 집 앞에 누가 서 있었던 것 같던데? 멀리서 보니까 키 큰 남자였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그 지훈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규식 씨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정말이에요. 집 앞에 서 있었다고요. 응, 한참을 서 있더니 그냥 돌아서더라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쩌면 어젯밤 은하만이 그 집을 다녀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지훈, 정말 내가 여길 다녀간 거니? 그날 저녁 그는 다시금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되물었다. 아들이 문 앞까지 왔었다면, 그 문을 열 용기가 있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러나 늦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금부터라도 문을 다시 열면 된다는 것을. 하늘리는 해가 지면 금세 조용해진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자마자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골목골목에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다. 마을의 몇 안 되는 가로등이 어둠을 밀어내듯 켜지고 박규식 씨의 집에서도 희미한 조명의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날 저녁 규식 씨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지만 차가운 밤 공기 탓에 금세 식어갔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강은하가 남기고 간 편지, 은목걸이, 그리고 이순자 아주머니의 말. 밤에 당신네 집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지훈이 정말로 다녀갔던 걸까? 그는 마당 끝 대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턱을 넘어설 용기를 내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이 그 문을 열지 않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또다시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였다. 딱딱. 희미하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 눈을 밟는 특유의 뭉툭하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규식 씨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손전등을 비추자 저 멀리 골목 어귀 쪽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그에게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훈이냐?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어쩐지 그 정적 속에서는 또렷하게 울렸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다. 긴장인가, 추위인가, 혹은 감정의 요동인가. 규식 씨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지훈아 맞지? 내가 맞지? 남자의 고개가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규식 씨는 손전등을 천천히 내리며 말을 이었다. 들어오너라. 눈도 많이 오고 날도 춥다. 그러나 그 순간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뒤돌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마치 이미 결심한 사람처럼. 지훈아, 기다려. 규식 씨는 다급히 외치며 눈 위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밤눈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이 미끄러지며 눈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가 일어섰을 때 남자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규식 씨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밤하늘에는 눈이 다시금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어깨와 머리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다. 한참 후 그는 천천히 돌아서 집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와 불을 다시 켰다. 온돌의 따뜻함이 조금씩 몸을 녹였지만 마음속의 허전함은 여전했다. 그는 다시 은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마치 방금 전에 그 그림자가 손에 닿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규식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밤새 눈이 더 내려 마당은 다시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점심 무렵 그는 다시 마을 어귀에 있는 슈퍼로 향했다. 그곳에선 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잡담을 나누곤 했다. 이순자 아주머니도 그곳에 있었다. 박영감, 어제 저녁엔 무사했어요. 무사했지요. 근데 정말 그게 지훈이었을까요? 내 눈이 잘못 보진 않았을 거예요. 몸짓도 그렇고 서 있는 모양도 참 꼭 그 아이 같았어. 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왜 그냥 돌아섰을까요? 그의 말에 이순자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혹시 아직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 말은 규식 씨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10살짜리 아이에게 너무 가혹했던 말들. 집을 나가는 아들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렸던 자신의 모습. 내가 너무 늦게 마음을 연 걸까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순자의 말에 규식 씨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들었다.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안에 불을 밝히고 목걸이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문을 열어두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는 그 바람을 막지 않았다. 누군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는 다시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이 지났다. 하늘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박규식 씨는 매일같이 마루에 앉아 골목 어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다시는 그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은목걸이는 여전히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정해졌다. 지훈이 정말 그날 밤 다녀간 게 맞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무언가 해야 했다. 단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은하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글씨체는 단정했고 그 속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편지 아래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작게 조심스럽게 적힌 이름. 강원 성심병원 5병동. 그날 오후 그는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다. 눈 덮인 길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목적을 가진 발걸음은 오랜만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서 5병동 위치를 묻고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병동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간호사에게 강은하 씨의 병실을 묻자 조용히 508호를 가리켰다. 문을 살짝 열자 창가 쪽 침대에 앉아있는 은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박 선생님.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정리하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남긴 편지를 보고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어. 규식 씨는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바깥 창문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지훈이 정말 이 마을까지 왔던 거니? 은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맞아요. 사실 그날 저녁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목걸이를 돌려드린다고 했더니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어귀까지 왔는데 막상 선생님 집 앞에 서니까 발이 안 떨어졌대요. 죄송하다고, 자기는 아직 아버지를 볼 자격이 없다고. 규식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 아이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까 봐 무서웠던 거겠지. 아니요. 그보다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신이 가장 미웠던 거예요. 은하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훈 씨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 시절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고 늘 후회했어요. 규식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를 원망하며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은 자책과 후회 속에 살고 있었다니.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니? 서울 근교에서 지내고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가끔 저랑 연락은 하지만 요즘은 연락도 자주 끊겨요.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규식 씨는 놀란 눈으로 은하를 바라봤다. 그 아이가 아픈 건 아니지? 몸보다는 마음이요. 늘 지쳐있고 말수가 적어졌어요. 삶에 대한 의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규식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아들의 삶에서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니? 너도 힘들 텐데. 은하는 작게 웃었다. 지훈 씨는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병원 침대에 앉아있는 병약한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다. 규식 씨는 그 순간 이 젊은 여자가 단순히 아들의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그 아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병원 복도를 나서며 규식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는 기다릴 때가 아니라 찾아 나설 때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늘리는 여전히 겨울의 한복판에 있었다. 하지만 박규식 씨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봄 기운이 퍼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그는 유난히 더 부지런해졌다. 집 앞 문을 정리하고 현관문을 닫고 오래 방치되어 있던 지훈의 방도 치우기 시작했다. 문이 닫힌 채 10년. 먼지가 쌓이고 책장은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닦아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돌아와도 된다, 지훈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서서히 녹고 있었다. 그날 저녁, 눈이 다시금 내리기 시작했다. 규식 씨는 마루 끝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골목 어귀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밤 10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 소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기다려온, 그러나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소리였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누구냐?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두꺼운 패딩 점퍼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 순간 규식 씨의 심장은 크게 뛰었다. 지훈이냐?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너머로 드러난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 하나로도 규식 씨는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낮게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눈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마를 땅에 닿게 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억눌린 오열로 뒤섞여 있었다. 규식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두 손은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거라, 감기 걸리겠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눈 속에서, 시간 속에서 묵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아올랐다. 규식 씨는 떨리는 팔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 품은 낯설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지훈은 그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아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돌아와서. 됐어, 다 괜찮다. 규식 씨는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만 돌아와 주면 나는 그걸로 됐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흰 눈 속에서 두 사람은 10년 만에 서로를 안았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후회와 그리움, 용서와 사랑이 그 순간에 녹아들었다. 그날 밤 지우는 어린 시절 자신이 사용하던 방에서 잤다. 방은 아버지가 정리해 두었기에 따뜻했고 낯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그는 눈을 감지 못했다. 한동안 아버지의 숨소리와 나무 바닥에 삐걱이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규식 씨는 아들에게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차려주었다. 지우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내일은 마당에 있는 낡은 창고 좀 손봐야겠다. 눈 녹기 전에 정리해둬야지. 규식 씨가 무심하게 말하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다. 서로를 향한 불편한 침묵은 점점 편안한 공기로 바뀌어 갔다. 지우는 그날 오후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풍경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여기저기서 떠올랐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던 마당,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담배를 피우던 마루 끝자리. 그는 천천히 그 시절을 되짚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집에 돌아온 그는 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 낡고 구겨졌지만 그 속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규식 씨는 조용히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벽에 걸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이 사진도 다시 걸 자격이 있겠구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는 묘한 평온이 감돌았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부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의 공기였다. 눈은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이 아니라 누군가를 반기는 눈이었다. 며칠 동안 하늘 위에는 눈이 그치고 드물게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마을 곳곳엔 눈이 녹은 자리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고 얼어붙었던 기운도 조금씩 풀려갔다. 하지만 규식 씨의 집 안에서는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지훈이 돌아온 후 부자 사이는 조심스럽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말을 아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지만 함께 아침을 먹고 마당을 쓸고 창고를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조금씩 공유하고 있었다. 저기 아버지. 응. 혹시 이번 봄부터 같이 텃밭 다시 해보면 어때요? 어머니가 생전에 키우시던 그 자리요. 규식 씨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조심스러운 기대와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래, 좋아. 그 자리 아직 괜찮을 거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오랜 갈등을 딛고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규식 씨는 속으로 뿌듯함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왠지 모를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던 중 방 안에서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마음에 급히 방으로 달려가 보니 규식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지훈은 급히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힘이 빠져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경련이 남아 있었다.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훈은 다급히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강원도 하늘리 87번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지금 상태가 의식은 있는데 말씀을 못하세요. 전화기를 던지듯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제가 곁에 있어요. 이번엔 제가 책임질게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은 평생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규식 씨는 이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일시적인 뇌허혈 발작입니다. 아직 뇌출혈은 없고 빠르게 이송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고혈압이 오래된 상태라서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돌아온 직후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사실이 죄책감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병실에서 규식 씨는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 말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훈의 얼굴을 알아보며 눈가에 미소가 스쳤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을 이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다시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규식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지훈의 손을 살짝 쥐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서로가 원했던 그 말. 고맙다, 아들아. 며칠 후 은하가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병약한 모습이었지만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훈 씨, 괜찮아요? 아버지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 이제 조금씩 회복 중이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병실 복도 끝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바깥 풍경은 햇살에 녹아드는 눈처럼 평온했다. 지훈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그렇게 오래 집에 못 돌아왔는지 이젠 조금 알 것 같아. 용서받고 싶었거든. 근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뵐 용기도 없더라고.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근데 이젠 알겠어. 가족은 기다려주는 거더라.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아파도 결국 기다려주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 있으려고. 이제 어디 안 가. 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은 두 사람을 비추며 그들의 마음속 오래된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규식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지훈아. 지훈과 은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규식 씨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천천히 지훈을 부르고 있었다. 지훈아,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규식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느낀 뭘, 이렇게 와줘서 그걸로 충분하다. 병실 창밖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바람은 잠잠했고 하늘은 맑았다. 그리고 세 사람의 마음속에도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박규식 씨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병원에서의 치료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강하게 요청해 하늘리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 입원은 그의 몸보다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를 돌보며 식사와 약을 챙기고 필요한 정리도 손수했다. 텃밭을 일굴 준비도 천천히 진행 중이었다. 집안 분위기는 더없이 평온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하가 다시 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환자복이 아닌 단정한 외투에 밝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을 버스에서 내려 규식 씨의 집으로 곧장 향했고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실례합니다. 지훈은 부엌에서 나와 그녀를 반겼다. 왔구나. 날씨도 추운데 고생했겠다.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괜찮으세요? 은하는 규식 씨 앞에 정중히 인사를 했다. 규식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구나. 앉아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집된 무김치, 그리고 고소한 계란말이.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웠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여자, 서울에서 내려온 거래. 가출한 거라던데? 병원도 다녔다면서. 박 노인이랑 아들이랑 셋이 같이 산다던데 요즘 세상 무서워. 지훈이 마을 어귀의 슈퍼에 들렀을 때 두세 명의 아줌마들이 그를 흘끔거리며 수군댔다. 인사에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대화 도중 멈추던 말을 다시 이어갈 때는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다. 그날 저녁 은하가 마을 슈퍼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러 갔을 때 일이 벌어졌다. 슈퍼 앞에 앉아있던 이영숙 씨가 그녀를 보자 일부러 소리를 높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뻔뻔해. 남의 집에 얹어 살면서도 당당하네. 창피하지도 않나 몰라. 은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리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울에서 일하다 잘린 여자가 뭐 한다고 이촌에 와서 어른들 사이에 끼어, 그것도 남자 집에서. 다른 주민 몇 명도 가까이서 듣고 있었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은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그녀는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적었다. 규식 씨는 무언가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그러나 지훈은 곧바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작고 단단한 상처가 들어앉아 있었다. 식사 후 마루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 있었지? 은하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별거 아냐. 하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는 눈빛은 솔직하지 못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이제 숨기지 마. 나도 더 이상 숨지 않을 테니까. 그 말에 은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냥 다들 내가 이 집에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 여자 혼자, 가족도 아니면서. 지훈은 이를 악물며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자꾸 민폐가 되는 것 같아. 누가 뭐라 하든 넌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도 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아니, 들었어. 슈퍼 앞에서 누가 뭐라고 했는지. 지훈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일 마을 회관에 가서 다 말할 거야. 너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지훈아, 그건, 아니,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난 후회하지 않아. 아버지랑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너와 함께 있는 것도. 이제는 내가 지킬게. 다음 날 마을 회관 앞. 규식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강은하 양은 내 아들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어색해졌다. 이영숙 씨는 팔짱을 낀 채 눈을 흘겼지만 규식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병원에 쓰러졌을 때 나를 지켜준 건 그 아이였고 내 아들이 다시 이 집에 돌아오게 만든 것도 그 아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누구든 자기 사정이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난 그 아이를 믿습니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등 굽은 노인이 아닌 어떤 강인한 존재로 보였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은하는 여전히 조용히 웃었고 지훈은 그 옆에 당당히 섰다. 그리고 규식 씨는 매일 아침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마을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구나.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늘리의 봄은 느리게 찾아왔다. 언 땅이 풀리고 산등성이에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규식 씨의 집 앞마당에도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훈은 창고를 개조해 작은 작업실을 만들고 있었다. 어릴 적 자전거를 고치며 시간을 보내던 그 공간은 이제 작은 수리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래된 라디오, 망가진 벽시계, 마을 주민들이 버리기 아까워 두고 있던 물건들이 하나둘 그의 손을 거쳐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은하는 부엌 옆 작은 공간을 개조해 작은 찻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곳엔 손수 만든 허브차와 과일차가 놓였고 벽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렸다. 커피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이야기 한 조각이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이름은 뭐로 할까? 지훈이 물었다. 은하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은반지 어때?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녀가 규식 씨에게 전해준 그 목걸이,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 이어준 작은 상징. 좋아. 그 이름, 딱이다.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처음엔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동네 목수는 찻집에 간판을 만들어 주었고 젊은 농부는 신선한 허브를 제공해 주었다. 오픈 당일 찻집 안은 은은한 차 향기로 가득 찼다. 따뜻한 유자차와 생강차, 말린 감으로 만든 디저트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마을의 아이들이 장난처럼 들러 구경했고 어르신들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규식 씨는 맨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엔 흐뭇한 빛이 떠올라 있었다.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느낌이 나는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였다. 지우는 수리점 안에서 오래된 재봉틀을 손보고 있었다. 거칠어진 손끝은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의 얼굴엔 이전보다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가끔 찻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야 내가 있을 자리를 찾은 걸까? 그날 저녁, 은하는 찻집 문을 닫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녀 옆에 앉았다. 오늘 정말 좋았어. 응,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사람들 반응도 좋았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 속에 스며든다는 게 쉽지 않지만 참 따뜻하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삶을 꿈꾸게 될 줄은 몰랐어. 난 항상 도시, 병원, 바쁜 삶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 돌아올 줄 몰랐고 돌아오면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어. 근데 결국 우린 돌아왔고 다시 시작했네. 그렇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작은 상자였다. 이건 그날 내가 떠난 뒤 난 이걸 품고 다녔어. 언제 다시 널 만날 수 있을지 몰라서. 은하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단순하지만 정성스럽게 세공된 작고 반짝이는 반지. 비싼 건 아니야. 근데 나에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야.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하야, 나랑 함께 이 삶을 살아줄래? 은하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살아가자. 며칠 후 찻집 입구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더 걸렸다. 은반지 찻집 앤드 수리점 다시 고치고 다시 시작하는 공간. 마을 아이들은 그 팻말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젠 하늘리에도 멋진 젊은이들이 생겼네라며 웃었다. 박규식 씨는 마루에 앉아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중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평화롭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앞엔 다시 함께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내, 아들, 그리고 새로운 딸처럼 다가온 은하까지. 작은 집, 작은 찻집, 작은 수리점. 그러나 그 안에는 결코 작지 않은 사랑과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하늘리의 초여름은 조용하고 따스했다. 논밭에는 연두빛 물결이 출렁였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가로운 여유가 느껴졌다. 은반지 찻집은 이제 마을의 작은 명소가 되었고 지훈의 수리점에도 점점 의뢰가 늘어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세 사람의 일상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은하는 아침마다 찻잎을 덮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지우는 수리점 문을 열며 커피 향을 맡았다. 규식 씨는 마루 끝에 앉아 손자처럼 다가오는 마을 아이들과 장기를 두며 웃음을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고요한 날, 지훈이 일어나 부엌에 들어섰을 때 은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탕향 냄새도 없었고 부엌은 어쩐지 낯설 만큼 깨끗했다. 은하야.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방도, 마당도, 찻집도, 아무 데에도 그녀의 흔적이 없었다. 은하. 점점 불안감이 커지던 중 찻집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봉투에는 조심스럽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지훈 씨에게. 손끝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지훈 씨, 내가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이 놀라고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곁에 더 오래 머무는 게 오히려 내가 더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다시 치료를 받자고 했지만 이제는 삶을 붙잡기보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리에서의 시간은 내게 기적이었어요. 따뜻한 아버님, 그리고 당신, 내 인생에 이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부디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말아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지우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는 데엔 시간이 걸렸다. 규식 씨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잔잔한 차 한 모금만 삼켰다. 가버렸구나.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아이는 늘 자기보다 남 걱정을 더 많이 했지. 왜 말도 없이. 그제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왜 혼자 다 결정하고 왜 떠나. 규식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 아이도 힘들었을 거다. 지훈아, 내 곁을 떠나는 게 제일 아픈 선택이었겠지.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날 저녁, 찻집 문은 닫혔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정리된 듯 고요했다. 향긋하던 차 향도, 그녀가 읽던 책도, 조그마한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없었다. 지훈은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수리점도, 찻집도 모두 멈춘 듯했다. 그는 하루 종일 마당을 쓸고 텃밭에 잡초를 뽑으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밤이 되면 그녀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작은 그림 하나, 그리고 찻잔 옆에 놓인 은반지 하나가 남아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더 선명해졌다. 한 달 후 하늘리 우체국으로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은 강은하. 주소는 적혀있지 않았다. 지우는 소포를 뜯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과 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그녀가 하늘리에서 지낸 모든 날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의 햇살, 지훈과 함께 마신 차, 규식 씨와 나눈 대화들. 그녀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그림. 그것은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마루의 풍경이었다. 따뜻한 햇살, 찻잔, 그리고 세 사람의 뒷모습. 세밀하고 따뜻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 지우는 그림을 벽에 걸었다. 찻집 한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그는 다시 문을 열었다. 수리점도, 찻집도, 은하가 사랑했던 공간들을 그대로 지켜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 사람 여전히 이곳에 있는 것 같아. 지우는 어느새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맞아요. 지금도 여기 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찻집 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은하야, 오늘도 잘 부탁해.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지만 언제나 그녀에게 닿는 듯한 진심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하늘 위의 들판에는 연두빛 새싹이 올라왔고 따뜻한 바람이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박규식 씨의 집 마당에도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기척은 분명히 있었다. 마치 무언가 곧 피어날 것 같은 고요한 기다림. 지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찻집 문을 열었다. 은반지 찻집이라는 작은 간판은 바람에 살랑였고 찻집 안엔 그녀가 남긴 그림과 수첩, 반지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은하씨. 그는 문을 열며 늘 같은 인사를 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찻집을 찾았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고 어떤 이들은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공간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닌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있었다. 수리점 역시 분주했다. 지우는 할머니가 물려준 재봉틀을 고쳐주고 오래된 라디오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의 손길을 거친 물건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살아나듯 반짝였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봄 축제가 열렸다.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모였다. 아이들은 뛰놀고 어르신들은 손수 만든 김밥과 떡을 나누었고 지우는 찻집에서 따뜻한 허브차를 준비했다. 규식 씨는 마루에 앉아 손잡벌대는 아이들과 풍선을 불며 웃었다. 지훈아, 이리 와봐라. 규식 씨가 부르자 지훈이 다가갔다. 너도 이제 이 마을의 기둥이구나. 찻집도 수리점도 내가 없었으면 다 무너졌을 거야. 아버지, 그런 말씀은 아니다. 은하가 내 곁에 있어줬듯 이제는 내가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 말에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느낌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그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사진들, 어릴 적 일기장, 그리고 한동안 보지 않았던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은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편지. 그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그녀의 글씨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리고 문득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결에 실려온 꽃잎 하나가 창틀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봄이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밤하늘의 별빛이 방 안을 채웠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손에 찻잔을 들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은하야,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지켜준 이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다. 마치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 조용한 숨결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몇 달 후, 지우는 찻집 옆 텃밭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다양한 꽃과 약초,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엔 조그만 표지석이 세워졌다. 강은하 정원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꽃 사이를 뛰놀았다. 그리고 누구도 묻지 않았다. 다들 알 수 있었다. 그곳이 사랑의 흔적이자 삶을 이어주는 기억이라는 걸. 규식 씨는 어느 날 지훈에게 말했다. 넌 참 훌륭한 사람이 됐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은하 덕분이죠. 하늘리는 다시 평온해졌지만 그 평온 속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었다. 상처와 용서, 기다림과 이별, 그리고 사랑. 그 모든 이야기는 찻집벽에 걸린 그림 한 장 속에, 마루 끝의 정적 속에,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봄은 다시 매년 찾아왔다.